네, 이번 영상은 우리 세계화와 지역화 단원 중에서 교과서 활동 같은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해리포터 책 표지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은 해리포터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해리포터 표지. 이게 원작이겠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발간된 해리포터 표지. 그 다음은 독일의 표지입니다. 옆에 있는 내용 볼게요. 해리포터는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에서 출판된 소설로 국가마다 표지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미국판에서는 영국판 제목인 해리포터와 철학자의 돌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바뀌었고, 주인공 해리포터는 청바지와 흰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독일판에서는 마법 체스판을 배경으로 냉철하고 지적인 해리포터의 모습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활동 1 볼게요. 선생님 모르고 답을 적어버렸는데, 각 국가의 해리포터 표지가 서로 다른 이유는 세계 여러 문화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 사람들마다 해리포터를 이해하고 느끼는 감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지가 아마 서로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표지는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현상과 다양한 상상력을 반영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변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활동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스스로 학습 계획하기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세계화, 지역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선생님 교과서 강의에서 설명을 아마 했을 겁니다. 밑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학습 목표를 완성해보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세계화와 그 다음 여기 들어갈 말은 지역화가 될 거예요.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거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변화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가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과서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례로 보는 세계 보겠습니다. 누리소통망, 우리 흔히 SNS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리소통망인 SNS는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이고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인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옛날에는 2000년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싸이월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 브랜드의 SNS가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것들이 SNS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본인의 SNS에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누리소통망인 SNS를 이용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는 스마트폰에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렇죠? DM도 보내고, 피드도 보고,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올리죠. 우리 친구들 보면은. 그리고 세계 곳곳의 새로운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같은 거겠죠? 이런 사이트에서는 전 세계의 누리꾼이 제작한 음악, 요리,
스포츠,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예시를 보면 아마 이거는 유튜브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스파냐어 강의인데 조회수가 10만이 넘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제 뭐 아마 영어로 적었겠죠. 그래서 개인 방송을 통한 에스파냐어 강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에스파냐어를 가르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한 이 동영상이 필요하다면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에스파냐어를 배우고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영화 같은 걸 보면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었고 또는 아메리칸 셰프나 소셜 포비아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스포츠 속 지리 여행 보겠습니다. 제목은 미국 프로농구가 세계로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인 NBA는 세계 스포츠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포츠 용품 기업인 엔사, 선생님도 이 엔사 되게 좋아하는데 나이키입니다. 1980년대 스포츠 스타인 미국 프로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을 홍보에 활용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엔사는 마이클 조던의 모습을 로고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던 시리즈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죠. 그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이 참가하는 미국 프로농구 경기를 보면서 미국 기업의 햄버거, 있죠. 코카콜라를 먹고 그리고 이 N사의 옷이나 운동화를 착용하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업 자본과 스포츠가 만난 경제적, 문화적 세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이랑 관련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84년, 선생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미국 프로농구인 NBA에서 활동한 선수로 2003년에 은퇴를 했는데 이때까지 미국 프로농구의 최고 부흥기를 이끈 선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탐구 활동의 자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S커피 전문점의 세계화. 자, 이 커피 저도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양정에도 있고 그 초록 색깔 있죠? 사이렌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는. 자, 이 S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하나의 국가에 본사를 두고, 본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본사를 두고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에 생산 거점과 영업점 입지해서 세계적인 범위로 활동하는 기업으로 얘네는 초국적 기업 또는 세계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햄버거 먹을 때 버거왕이나 아니면은 맥 아저씨나 아니면은 이제 햄버거와 치킨을 같이 파는 K 어쩌고 브랜드들이 있죠. 전부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이 S커피는 전 세계에 약 24,400개의 지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 모든 지역의 지점에서 비교적 비슷한 품질의 커피와 음료를 제공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 커피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동네를 가든 저 동네를 가든 이 커피 브랜드에 가면은 굉장히 비슷한 맛의 커피와 그리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위기가 아니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 S커피 전문점은 커피나 음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품들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행용 캐리어랑 우산 이런 것들 막 동나기도 했었죠. 자, 이거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라는 이야기를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문화 콘텐츠라는 건 문화고 콘텐츠는 내용이란 뜻인데 문화, 예술, 학술적 내용의 창작 또는 제작물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상품화된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S커피 전문점을 보면은 미국에도 이 독특한 이 색깔가 있죠. 그리고 타이에도 있고 두바이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2번입니다. 음악의 세계화에 따른 영향. 자, 힙합의 세계화. 힙합이라는 건 1970년대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 거리에서 시작된 음악이에요. 처음에는 흑인들이 향유했던 음악 문화입니다. 헐렁한 바지에 야구 모자를 쓴 힙합 음악가들의 메시지는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오늘날의 힙합은 환경, 교육, 정의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소통의 예술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힙합의 세계화를 통해서는 이게 우리가 세계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사라져가는 가물란 보겠습니다. 가물란 선생님도 처음 봤는데 이 가물란이란 단어는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언어 중에 자바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로 망치로 내려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뜻의 가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랑 집합명사, 명사형 종결 어미인 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철금, 실로폰, 북, 징, 단소, 활 모양의 현악기 같은 것들 등 이제 이 나라의 전통 악기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을 가물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물란은 선율 타악기와 현악기가 어우러지는 인도네시아의 민속 음악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서양 음악의 영향으로 가물란은 점점 고유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춰서 현대식 악기와 함께 연주를 하고 흥미 위주의 공연을 하면서 가물란만의 전통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세계화로 인해서 물론 좋은 점들도 있지만 이런 전통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영향도 있구나라는 걸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아래쪽에 문제 1번, 자료 분석의 문제 1번. 자료 1, 2를 참고해서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적인 영향으로 첫 번째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은 경제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분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잘하는 특화된 유리한 그런 분야들을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살 수 있는 물건들의 폭이 많아진다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소비 활동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상품 구입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우리도 직구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게 돼요.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했죠.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게요. 경제적 측면으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게 되겠죠. 왜냐면은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 안끼리만 경쟁을 하면 됐었는데 경쟁자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심화되게 되고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게 돼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려면 값싼 노동력이 있는 지역 그럼 이런 지역에서는 단순 노동을 하는 업무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과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는 이런 업무를 가진 지역은 당연히 지역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뭐 햄버거를 먹을 때는 특정 브랜드에만 간다든가 커피를 마실 때는 특정 브랜드에만 많이 몰린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인 측면으로는 전 세계적인 문화와 전통 문화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완전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 또 생각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문화의 획일화, 전부 다 같은 문화의 성격이 똑같아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로 다양성이 축소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2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세계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는 사례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규모의 전 세계적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통 음식점, 상점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 한옥, 여러분들 집, 선생님 저희 집은 기와집에 살아요. 좀 초가집에 살아요. 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죠? 전통 가옥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전통 놀이, 전통 스포츠인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같은 그런 전통 놀이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4페이지에 사례로 보는 세계 보겠습니다. 제목은 장소가 지역을 살린다. 빌바오 효과. 빌바오는 하나 도시 이름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바오 효과란 한 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현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랜드마크란 단어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나 건물로 주변 경관 중에서 눈에 띄는 거. 부산 하면 광안대교가 생각나는. 그러면 부산의 랜드마크는 광안대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말이고요. 빌바오는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냐 북부의 작은 도시인 빌바오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빌바오는 1980년대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는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 예술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펼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1997년에 네르비온 강변의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가 쌓여있던 곳, 조선소, 배를 만드는 공장이 있던 자리에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이라는 걸 개관을 했어요. 이 미술관은 도시의 전통산업인 수산업, 이 지역은 바닷가에 있는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통산업인 수산업과 그리고 여기가 조선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업의 이미지를 살려 배 모양으로 건설이 되었고 지붕은 그 수산업에서 나온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처음에 미술관을 개관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이 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바오가 미술관과 문화시설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이 성공을 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에 관광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이 빌바오 미술관을 한번 꼭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참고활동입니다. 자료 3번 볼게요. 장소 마케팅과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이라는 건 특정 장소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었습니다.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일본 삿포로 눈축제 보겠습니다. 삿포로 눈축제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독일의 뮌헨 옥토버 페스티벌과 같이 이제 얘네와 함께 전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축제예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1950년 일본 삿포로의 학생들이 눈으로 조각상을 만들어서 공원에 전시한 것이 이 축제의 기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삿포로는 일본 지역에서도 굉장히 추운 지역,
이기 때문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항상 개최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조각가와 지역 주민들이 만든 눈이나 얼음 조각이 전시되며 다양한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여기에 나온 리우 카니발과 옥토버 페스티벌 잠깐 보면 리우 카니발은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 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삼바 축제예요. 매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3일에서 5일, 길게는 10일 정도 개최가 됩니다. 이 축제는 카톨릭교 전통의 축제이지만 포르투갈 식민지 역사 속에서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의 전통이 뒤섞인 다채로운 축제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옥토버 페스티벌은 독일에 있는 뮌헨이란 도시에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동안 열리는 맥주 축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옥토버라는 뜻의 10월 이런 단어랑 페스트란 축제를 합쳐서 이렇게 옥토버 페스트라고 부르고요. 또는 그 나라 말로는 10월 맥주 축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리적 표시제 보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등 지리적 요인과 관련 있는 상품에 대해서 생산지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제도라고 했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리적 표시제는 샴페인이 있어요. 샴페인. 샴페인은 프랑스의 쌍파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샴페인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프랑스어로는 쌍파뉴, 똑같은 영어를 스펠링을 똑같이 쓰는데 이거를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쌍파뉴가 돼요. 이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해서 전통 양조법으로 생산한 발포성 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클링이 있는 와인이에요. 쌍파뉴 지역은 포도 생산지 중에서도 연평균 기온이 낮은 이런 기후 특징을 바탕으로 신맛이 강한 샴페인을 생산을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4번입니다. 맞춤형 지역화 전략,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제목이고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란 단어를 합성한 용어이고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각 지역의 고유한 음식이나 문화, 기후, 행동 양식 등을 존중하는 전략이라고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는 기원은 독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업적인 판매가 시작된 거는 미국 원조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왕 같은 거 전부 다 미국 브랜드죠. 자, 이런 햄버거는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미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미국의 식문화, 먹는 문화도 다 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햄버거는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파는 햄버거를 똑같이 팔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햄버거라는 게 각 지역의,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랑 결합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보면 이제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이고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가 불결하다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를 넣은 버거 대신에 여기에는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넣고 그리고 이 지역은 난이라는 굉장히 얇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서 만든 난이란 것인데 이거를 활용해서 햄버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운 얇은 빵인 난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소고기를 넣어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아요. 이런 건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햄버거가 이 이슬람교라는 문화 지역에서 이 두 가지가 햄버거라는 세계화 그리고 이 난과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인 지역화 합쳐져가지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한 거로 인도 보겠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어요.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실제로 인도에 가면 거리에 소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길을 비켜줘요. 신성한 동물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소고기로 만든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사람들이 먹지 않겠죠. 못 먹겠죠. 그래서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에서는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사용해요. 그리고 인도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더운 지역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향신료 같은 것들을 넣어서 햄버거에 넣어서 만들어 팝니다. 그다음 여기는 필리핀이네요. 자, 필리핀은 쌀을 주식으로 해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쌀을 먹는, 쌀밥을 먹는 문화인데 쌀의 종류가 우리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빵 대신 쌀밥을 이용해서 햄버거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롯데 어쩌고 하는 그런 햄버거 그 브랜드에서 이거 비슷하게 밥 대신에, 아니, 빵 대신에 밥을 가지고 만든 라이스버거를 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어 몇 년 안 팔고 이제 다시 사라지긴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고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음식이죠. 그래서 불고기를 넣은 햄버거. 그래서 웬만한 햄버거 집에 다 가도 불고기 버거는 있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료 분석 보겠습니다. 자료 3번을 보고 두 지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지리적 배경을 조사해보자. 설명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일본 삿포로의 경우에는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북서풍, 계절풍이 있어요. 겨울에 부는 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해를 지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아 바다를 지나니까 이동하다가 차가운 홋카이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얘네가 응결이 돼서 눈이 되어서 내려요.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삿포로의 평균 적설량, 그러니까 1년 동안 눈이 내리는 양은 약 630cm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지역인 대관령의 한 3배 정도? 2배 이상이 됩니다. 대관령은 240cm 정도 오고 울릉도는 230cm 정도 눈이 오거든요. 얘네들의 2배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의 특성을 이용해서 매년 눈축제를 개최하고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 쌍파뉴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은 프랑스는 기후, 지형, 토양 같은 자연 조건이 와인을 만드는 포도를 재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국가예요. 그 중에서도 쌍파뉴 지역은 겨울에는 서늘하고 여름, 가을에는 해가 많이 비쳐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해가 많이 비치는 편이고 토양이 석회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옥한 편입니다. 이런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생산된 신맛이 강한 포도를 이용해서 발포성 와인,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자료사를 참고로 모든 별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사례를 다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캘리포니아 롤, 스시집 가면 캘리포니아 롤 팔잖아요. 이거는 일본 음식이 막기란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아먹는 막기란 단어가 일본어로 말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 막기가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현지의 재료와 수요에 맞게 수정된 음식이 캘리포니아 롤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캘리포니아 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피자, 그죠? 피자도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토핑이 변화되고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불고기 피자. 대부분의 피자집에 다 가면 전부 다 불고기 피자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는 치즈를 굉장히 넣어. 시카고 피자.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피자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1단원 교과서의 활동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설명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